안녕하세요. 저는 칠순의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을 홀로 키워온 엄마기도 한데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볼까 해요. 인터넷을 배워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은근히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꽤 재밌을 테니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주 충격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 두 아들은 연년생이었어요. 아기들이 걸음마도 하지 못하던 시기에 남편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전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 노릇을 동시에 해야 했답니다. 80년대 후반에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두 아들을 맡길 곳도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도 난항에 빠질 터였죠.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고 두 아들을 키워보려고 식당에 주방 자리를 구했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아들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거나 제 고향 친구에게 맡겨가며 일했어요. 돌봄 비용을 주며 맡겼는데도 눈치가 보여서 많이 죄송했네요. 저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남의 집 살림을 봐주는 파출부 일까지 해가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모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죠. 아들들이 먹기도 잘 먹었고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아주 많았답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기특해서 사는 게 행복이라 여기며 이 한 몸 열심히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둘 다 장성해서 대학과 군대를 나와 번듯한 일자리를 하나씩 가지게 됐답니다.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줘서 고마울 따름이었네요. 두 아들은 둘 다 30대 초반에 장가를 갔습니다. 1살 차이 형제 아니랄까봐 1년의 간격을 두고 하나씩 결혼했어요. 이에 저는 하던 일을 모두 접어버리고 편한 노후를 보내려고 고향으로 떠났답니다.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해 조용히 자연을 품에 안고 지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의 처가 식구가 사돈어른과 며느리 둘이었는데 사돈어른이 재혼을 했다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며 한번 올라오라고 하더군요. 기쁜 일이고 축하해줄 일이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며칠 뒤 며느리를 통해 사돈네와 약속을 하고 도시로 올라갔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축하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잠시 후 사돈어른과 재혼했다는 안사돈이 등장했습니다. 외모에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사돈을 처음 본 느낌이 딱 그랬습니다. 미모도 훌륭한데 카리스마까지 있어서 아주 매력적이었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제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전했어요. 안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분이 제 아들의 장모님이 됐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제 아들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사돈. 잘 부탁드릴 건 바로 저입니다. 이 집에 늦게 합류했으니 제가 식구들한테 배로 잘해야죠. 그리고 이 서방은 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요. 어디서 이런 잘난 사위가 왔나 했더니 사돈 뵙게 되니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우아하고 교양 있는 분 밑에서 자랐으니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거였어요. 제가 우아하고 교양이 있다고요? 아이고 사돈,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 여하튼
제 아들 잘 부탁드리고요. 저하고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로 지냅시다. 처음 본 안사돈과 이런저런 칭찬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는데 예상보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시골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작은 아들도 큰 아들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처가를 만나게 돼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둘째 녀석은 저보다 자기 장모님이 더 좋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꽤나 질투나고 얄밉기도 했답니다. 큰아들의 처가가 부잣집이기도 하고 이번에 재혼까지 하게 돼서 대궐 같은 집을 마련했다네요. 아들 내외가 처가로 들어가서 당분간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안사돈이 며느리와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군요. 저야 아들이 좋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대답해줬죠.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었는데 명절 때나 자식들과 며느리를 만났고 다른 때에는 안부 연락만 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낮잠을 자며 꿈을 꾸게 됐는데 큰아들이 서럽게 울면서 저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아들의 손을 맞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멀어지기만 해서 잡지 못했답니다. 그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었죠.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싶어 바로 꿈에 나온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진아, 요즘 별일 없니? 엄마? 뭘 알고 전화한 거예요? 아니, 꿈에서 네가 하도 서럽게 울어서 전화를 해봤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니? 너 지금 회사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아무래도 저 이만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말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죽겠어요. 아들의 말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대화 내용을 듣자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진아,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가 지금 그리로 갈게. 아니에요, 엄마. 장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날 미치게 만든다고. 지금 전 육교 위에 있어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당장 거기서 내려와. 무슨 일 있으면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르면 되겠어? 엄마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얼른 내려와라. 엄마, 미안해요. 저 그만 떠날게요. 안 돼. 너 거기서 헛짓 하면 이 엄마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전원은 이미 끊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슴이 철렁이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빨리 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주저앉은 채로 넋놓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바로 큰아들이 있는 도시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작은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전해 빨리 육교로 가보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사돈 내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세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나들이 처가 식구들과 무슨 큰일이 있던 게 확실해 보였죠. 30분 뒤 작은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큰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다행히 육교 난간에 오른 큰아들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무사히 구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앉아 있다고 전했어요. 저는 작은 아들에게
잘 감시하고 있고 절대 눈을 떼지 말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고 걱정되는 가슴을 부여잡고 기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긴장을 풀지 않고 큰아들이 사는 도시에 도착했답니다. 그리곤 택시를 타고 작은아들이 말한 경찰서로 가서 무사히 살아있는 큰아들을 확인했어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상진이 너 왜 그런 못된 짓 한 거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보다 더한 불효는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어리석은 짓을 한 거니? 저는 유치장 너머에 있는 큰아들에게 소리쳤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작은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좀 이상해. 정신을 놔버린 것 같아. 충격이 커서 그런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소용없어. 저렇게 허공만 보면서 침 흘리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지? 이 녀석이 나한테 장모님이 힘들게 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 그랬어? 형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엄마, 일단 형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경찰들한테 말해서 구급차 불러달라고 하자. 저는 큰아들에게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신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턱을 계속 벌리고 있어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빠져버린 것 같았죠. 저는 이런 상황에 며느리와 사돈 내외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경찰들에게 대신 연락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의 전화는 한 번에 받았는지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왔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사돈 내외는 표정 없이 굳은 얼굴로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제 아들의 상태를 봤으면 놀라거나 슬퍼하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세 사람 모두 무관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먼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새애기 넌 네 서방이 육교 위에 올라갈 동안 뭘 한 거니? 지금 정신 놔버린 거 안 보여?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된대요? 뭐야? 너 지금 남일처럼 말하는 거니? 네 남편 보고도 아무렇지 않어? 그냥 별로... 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왜 육교 위에 올라갔는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왜 바보가 돼서 침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옆에 있던 안사돈이 말을 하더군요. 사돈, 고정하세요. 이 서방이 요즘 회사 일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상태 보아하니 병원에 입원부터 시켜야겠네요. 사돈, 두 분은 왜 이렇게 침착하세요? 아니, 태평하신 것 같네요. 마치 내 아들이 저런 상태가 되길 기다려왔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제 아들이 저와 마지막 통화 때 안사돈 이야기를 했어요. 사돈과 내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를 들먹였다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사위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동안 친모자처럼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서방이 오늘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아, 그러세요? 충격받은 사람들의 표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태평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제 아들과 사돈집 식구들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대화하기로 하고 일단 제 아들 병원에 옮겨야겠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제대로
그런데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이서방은 강한 사람이니 금세 나아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죠. 빨리 정신 차려야 여러분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겠죠. 사돈, 지금 저희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서방과 아주 잘 지냈다고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거야 안사돈 주장일 뿐이죠.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겁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요. 기분 나쁘네. 저는 경고하듯이 대답하고 큰아들을 유치장에서 꺼내 구급차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식구가 대학병원에 따라가서 아들의 머리를 검사받는 걸 지켜봤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를 듣게 되곤 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해리성 기억 상실과 쇼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판단된다며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사돈 식구들에게 더는 따라오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큰아들이 사돈 식구들이 없는 데서 정신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으니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계속 말을 붙여봤습니다. 상진아, 네 처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말 안 들리니? 상진아, 제발 엄마 좀 봐봐. 이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 그러자 큰아들은 허공을 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이 문제야. 뭐? 상진아, 계속 말해봐. 네 장모가 무슨 문제인지 말을 해줘.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해봐봐.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에 불과해 보였답니다. 이윽고 정신병원에 도착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역시나 큰 충격으로 정신을 놔버렸다며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원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작은 아들과 나왔답니다. 아픈 아들을 그렇게 두고 나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그때 제 기분은 아들의 장례를 치른 것만큼이나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아들을 입원시키고 시골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픈 자식을 두고 떠나겠습니까? 게다가 사돈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제 아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려 했는지 밝혀내야만 했답니다.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작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철아, 네 형을 이렇게 만든 건 그 집 식구들이야. 너도 분위기 봐서 느꼈지? 네, 일단 형수가 아주 이상해 보였어요. 사돈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형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들 같았다고요. 그 좋은 형수랑 사돈 어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하여튼 기분 나빠 죽겠어요. 엄마, 나랑 같이 그놈의 집구석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요. 그래, 고맙다. 상철이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 게 좋을까? 일단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감시부터 해야죠. 세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우리 형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봐야죠. 좋다. 그럼 오늘부터 잠복하자. 뭐가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저와 작은 아들은 교대로 사돈집 앞에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회사를 빠지는 건 곤란하니 낮에는 제가 잠복을 하고 밤에는 둘째 녀석이 늦은 밤까지만 감시했답니다.
그런데 사돈 식구들은 일주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깥사돈은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답니다. 또 며느리 역시 활동적인 아이라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집안에 뭘 숨겨놓은 건지 아니면 집을 떠나면 안 될 이유가 있었는지 도통 집 밖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일요일 저녁에 사돈내외가 드디어 집 밖을 나오더군요. 며느리는 집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사돈내외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작은 아들이 출근한 터라 며느리를 감시하는 건 포기해야 했죠. 그렇게 사돈내외를 따라갔더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더군요. 거기서 한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나자 사돈내외가 번듯한 청년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세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웃어댔죠. 그리고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사돈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었죠. 며칠 동안 더 감시했더니 이번엔 며느리가 외출을 하더군요. 바로 의문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며느리가 바람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육교에 올라갔는지 이유를 알게 됐죠. 저는 두 년놈의 웃는 얼굴을 보고 격분해서 이성을 잃고 그만 달려나가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야, 며느리. 이제 보니 너 바람 피우고 있던 거구나. 그래서 내 아들이 그 위험한 결정을 내린 거였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네 부모 집에 들여서 같이 사는 거니?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내 아들 그렇게 만든 게 바로 네 년이었어. 어머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그리고 전 바람 피우는 게 아니에요. 새 남편과 외출하는 중이라고요. 뭐? 새 남편? 이 년이 제정신이 아니네. 네 남편인 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럼 이 남자는 새 남편이 아니라 상간남이란 말이다. 이 멍청한 년아. 제가 큰 소리로 말했더니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성진 씨는 이혼했어요. 모르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정신병원에 가서 오빠한테 이혼 도장 받아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언제 내 아들한테 찾아갔다는 거야? 생각해보니 제가 사돈내외를 미행하던 시간에 며느리를 감시하지 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과 이혼부터 하는 게 맞는 건지 호통치며 물어봤답니다. 뭐? 이혼? 정신병원에 있는 아들하고 이혼을 했다고?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네 남편이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데 거길 찾아가서 이혼 도장을 받아? 너 이 남자랑 불륜관계였지? 그래서 내 아들 미치게 만들고 바로 남편 바꿔버린 거잖아. 어머님, 불륜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부모님이 정해준 운명의 짝이라고요. 상진 씨가 제정신이 아닌 건 안 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제 인생을 그 일을 기다리는 데 쓸 순 없잖아요. 병원 의사 말로는 아주 오래오래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내 아들은 널 목숨보다 귀한 애라며 소중히 여겼어. 그런데 넌 내 아들이 조금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남편부터 갈아치워? 내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며느리와 상간남은 아주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제 눈치를 조금도 보지 않고 있었답니다. 제가 계속해서 흥분한 채 소리치자
며느리는 이미 끝난 일이니 저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데이트를 하러 떠나더군요. 이런 미친 며느리와 사돈 내외가 벌인 짓을 알게 되자 절대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군요. 이것들을 어떻게 튀겨버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돈집 식구들이 모두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 형수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표정도 꼭 영혼이 빠져있는 것 같다고. 이건 형수의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더 큰 게 있을 것 같다고. 상철아, 네 형수랑 사돈이 둘이서 마음에 드는 저 남자를 새 식구로 들이려고 상진이를 못살게 군 거야.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이 집 식구들이 수상한 건 나도 알겠는데 이런 미친 것들을 이해할 필요까진 없다고. 우린 상진이가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고 지금처럼 왜 정신을 놔버렸는지 알아내야 한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안 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 변해버렸지? 맞다. 여기 안 싸던 아줌마가 들어온 이후에 달라졌잖아. 그리고 형도 저 사돈 아줌마 때문에 육교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어?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제 아들은 며느리가 아닌 장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었습니다. 불륜보다 더 큰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확 들어서 작은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아, 그럼 어떡하면 좋겠니? 저 집에 쳐들어가서 응징하는 건 아직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저 인간들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얻는 게 뭔데? 우리의 속 시원함? 그건 복수가 아니지. 우리 형을 정신병자로 만든 이유를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아이고 머리야. 도대체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게다가 내 아들 자리에 다른 놈이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고. 아이고 억울해. 병원에 있는 상진이가 불쌍하고 가여워 죽겠다고. 저는 마음 같아선 사돈집에 들어가 모두 반빙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말대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저희 모자는 다시 잠복 감시를 하면서 내 식구의 동태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예 일주일 휴가를 내고 차 안에서 저와 둘이 같이 잠복했답니다. 분명 꼬리가 밟힐 거라며 눈을 번쩍 뜨고 감시만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요일 아침이 되자 사돈 내외와 며느리와 상간남이 동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들 옷을 차려입고 한 차에 올랐답니다. 저와 작은 아들은 바로 그 뒤를 쫓아가게 됐고 30분 뒤에 어느 상가 앞에서 따라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곤 상가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내 식구의 뒤를 따라 살금살금 내려갔어요. 저와 작은 아들은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지하의 철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에서 볼 법한 의자들과 맨 앞에는 교탁과 마이크가 보였어요. 교탁 앞에는 십자가가 아닌 꼭지점이 8개인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뭐 하는 데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 저와 작은 아들도 안으로 들어가 맨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바깥사돈 그리고 상간남은 맨 앞자리에 앉았고 안사돈은 별 문양이 그려진 가운을 입고 교탁 앞에 섰답니다.
안사돈은 두 팔을 들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5주 동안 집에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느라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네요. 다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교주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 모두 헌금을 1,000만 원씩 하셔서 만물의 행운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 듣지 않으면 불행이 연속될 것이고 죽음으로 파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주의 신이 저에게 명령한 것이니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저와 작은 아들은 그제야 안사돈의 정체를 알게 됐고 저희가 앉아있는 곳이 사이비 종교 예배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주인 안사돈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많은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떠받드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 우리 단체에 왔던 이상진이라고 기억하시죠? 저희더러 사이비라며 고소 고발하겠다고 난리치던 미치광이 말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시는 우주의 신에서 영혼을 빼앗겨서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4발 달린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고요. 저와 우주의 신을 모욕하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제 힘을 믿습니까? 들어보니 안사돈이 제 큰아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주인 안사돈에게 세뇌당해 있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사돈 어른과 며느리도 안사돈에게 세뇌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네요. 저는 이런 사이비 종교를 뉴스에서나 봤지 제가 직접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느라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여하튼 제 아들이 여기에 와서 사이비라고 비난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야 했고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안사돈을 미행해서 무슨 행동이나 말을 할지 녹취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교주인 안사돈이 저와 아들을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신성한 성도님들 말고 사탄 2마리가 와 있네요. 맨 뒤에 앉은 이상진 가족들 맞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교주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른 채 하시겠다. 저기 부교주, 저 사탄들 데리고 나와. 자리에서 일어난 부교주는 며느리의 새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저벅저벅 걸어와 저와 작은 아들에게 일어나라고 경고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들과 속닥거렸습니다. 상철아, 우리 어떡하니? 걸린 것 같은데. 엄마, 할 수 없지. 일단 내가 저 부교주 자식 때려잡을게. 엄마는 교주한테 달려가서 아작내버려. 아니 뭐? 그리고선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해야지. 저 교주가 지금 헌금을 내라면서 금품 갈취하는 거니까 사기죄로 신고하면 될 거야. 아유, 이런. 그래, 좋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넌 부교주, 난 저 앞에 있는 교주년 박살 내보자. 하나, 둘, 셋. 제가 신호를 보내자
작은 아들이 며느리의 새 남편인 부교주의 턱주가리를 날리고 업어치기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달려나가 교주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저희 모자가 계획한 대로 일이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성도들의 공격으로 저희 모자는 위기를 맞게 됐어요. 남자 성도들은 모두 아들에게 달려들었고 여자들은 제 온몸을 잡고 놔주지 않았답니다. 며느리도 제 어깨를 붙잡고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세아가, 너 지금 정상 아니야. 넌 세뇌당했다고. 여긴 사이비야.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야. 어머님이 뭘 한다고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 뒤를 캐서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잘 살려고 교주님을 믿는 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어머님 아들과는 이미 이혼해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아가, 정신 차려라. 저 여자가 너와 네 아버지를 조종하는 거라고. 그리고 세아가, 내 아들 상진이가 여기서 무슨 일 당한 건지 말해봐라. 넌 알고 있지? 진실을 알려달라고. 닥쳐요. 당신 아들은 자기가 자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괜히 신을 모독하고 비난해서 그 꼴이 난 거라고요. 우리 새엄마인 교주님을 반대하며 쫓아내려다가 도리어 상진 씨의 영혼이 박살난 거란 말입니다. 아, 이제 알겠네. 저 교주가 정신이 건강한 내 아들을 홀리려다가 실패해서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한 모양이구나. 세아가, 이러면 안 된다. 저 여자는 사기꾼일 뿐이야. 어서 정신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어머님, 말이 너무 많으시네. 게다가 우리 교주님을 감히 욕하다니 절대 가만둘 수 없어. 여러분, 이 사탄 지옥으로 보내줍시다. 이것들이 여기서 살아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저와 아들을 깔아뭉개고 바닥에 눕혀 제압한 채 교주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교주가 저와 아들을 차례로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사탄들아, 감히 내 신성한 예비당에 침입해서 감시를 해. 니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거라곤 예상 못했다. 뭐 일이 벌어졌으니 너희들은 살아서 여길 나가지 못할 거야. 부교주, 이 두 년놈을 사무실 안으로 끌고 가. 저와 아들은 성도들에게 끌려서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에 들어가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몰매를 맞은 바람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이윽고 사무실 밖에서 예배를 마친 교주가 들어와 부교주를 제외하곤 모두 나가라고 하더군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뭐라 기도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하고 있었답니다. 교주와 부교주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와 작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돈, 왜 저를 따라다니고 그러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미행을 하냔 말입니다. 당신 아들이 반빙신된 거? 그래 이년아, 내 아들을 그 꼴로 만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냐? 이제 속 시원하게 털어놔 보시지. 내 아들에게 무슨 짓 했는지 말이야. 아, 나 무슨 짓을 하긴 뭘 해. 당신 아들이 날 방해해서 걷어낸 것뿐이라고. 내가 돈 많은 부잣집 남편 만나서 내 교인으로 만들고 당신 며느리도 내 교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어. 그런데 당신 아들은 쉽게 넘어오질 않더라. 넘어오지만 않으면 다행이게. 왜 나를 사이비년으로 취급해서 내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시도를 하냐고?
내가 돈 많은 남편을 꼬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인 줄 알아? 공들인 탑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 놈을 어떻게 용서하겠냔 말이야. 어쨌든 네 아들이 너무 괘씸해서 손 좀 봐주고 여기 있는 부교주를 내 사위로 들이기로 결심했어. 우리 집에 불러다가 며느리와 한방을 쓰게 했지. 내 충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네 남편 놈이 아무 짓도 못하게 했지.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알아서 미쳐버리더라. 두 눈 뜨고 마누라 빼앗겨버리니 환장하고 만 거지. 그렇게 며칠 지내더니 알아서 육교 위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정신병원에서 반빙신이 돼버렸지. 그러게 왜 나를 방해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뭐? 그런 짓을 했어?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다른 남자와 한방을 쓰게 했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봐 사돈, 사람이 못할 짓은 없어. 그리고 당신 아들은 내가 사위로 삼은 정이 있어서 그나마 그 정도로 끝난 거야. 다른 놈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었을 거라고. 이 미친 개또라이 년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널 씹어먹어버리겠어. 사돈이 아직 힘이 남은 모양이네. 당신 작은 아들은 정신없어서 매가리가 없는데 말이야. 어쨌든 상관없어. 너희 둘이 너무 많은 걸 알았고 무슨 짓을 벌일지 예상되니까 우리가 너희 둘을 끝장내야겠어. 이따가 해지면 우리랑 어디 좀 가자. 안사돈은 저와 작은 아들을 깊은 산속에 데려가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부교주가 제 얼굴을 가격해 기절시켜 몇 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아들과 저는 어딘지 모를 산속으로 끌려왔답니다. 부교주와 며느리 그리고 바깥사돈과 안사돈 넷이서 삽자루를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 상황인지 감지하고 며느리와 바깥사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아가, 사돈어른,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두 사람은 저 교주년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저 년이 사돈어른의 전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요. 두고두고 사돈의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로챌 거란 말입니다. 모두 짜여진 각본이란 말이에요. 새아가, 너도 계속 이렇게 세뇌당하다간 나중에 진짜로 큰일 치르게 될 거야. 저것들은 사기꾼 이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말 거라고.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 예배당에서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그 신성한 곳에 도둑놈처럼 침입해 교주님과 내 남편을 공격하다니, 이건 우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당신들은 교주님 말대로 사탄을 뒤집어 쓴 껍데기라고요. 진짜 미치겠네. 새아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제발 이 시애미 눈을 좀 봐라. 내가 사탄으로 보이니? 아무리 설득해봐도 며느리와 바깥사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주의 꼭두각시였죠. 이윽고 며느리의 새 남편인 부교주와 바깥사돈이 삽질을 시작하더군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아들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부교주에게 박치기를 했고 저는 머리로 바깥사돈의 얼굴을 박아버렸어요.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교주와 며느리가 저희를 공격해서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손을 결박당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원상태가 돼버렸죠. 저와 아들은 네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기 직전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반짝거렸어요. 누군가 산속으로 저희를 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작은 아들이 고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이 교주, 부교주 양반.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니들을 따라왔을까봐? 내 직업이 검사야. 내 수사관한테 1시간에 한 번씩 연락 닿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간주하고 위치 추적하라고 일러뒀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하러 온 거야. 너희를 체포하러 왔다고 이 등신들아. 사실 제 아들과 사이비 예배당에서 속닥거렸을 때 아들 녀석이 공격은 하되 뒤에 가서 잡히자고 말했어요. 같이 일하는 수사관이 찾아올 거라며 안사돈을 사기뿐만 아니라 더한 죄를 묶어서 돌돌 말아 보내버리자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산으로 끌려온 걸 아주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형사들과 수사관이 달려오자 네 사람은 꽁진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달리기를 이길 수 없었으니 얼마 못 가 네 사람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저와 아들은 손발이 자유롭게 풀렸고 잠시 응징해줄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교주와 부교주를 조금 손봐주겠다고 하니 형사들이 잠시 등을 쥐고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 사이 저는 교주를 흠씬 두들겨 패줬고 아들은 부교주 놈을 엎어치고 깔아뭉개고 돼지게 패줬답니다. 이로써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다 같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직접 사건을 맡게 돼 교주를 탈탈 털어보니 사기 전과가 3범이고 사이비 교주로 활동하며 갈취한 돈이 무려 10억이 넘었답니다. 사기와 범죄 공모죄로 구속 재판이 이뤄졌는데 교주와 부교주는 재산 몰수와 징역을 오래 살게 됐고 며느리와 바깥사도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두 부녀는 정신병원 치료 명령을 받아 제 큰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저와 작은 아들은 두 부녀를 따라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걸 보고 아들을 면회했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아들은 어느새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며 모두 잘 끝났다고 일러줬습니다. 상진아, 이제 모두 끝났어. 그 교주년이랑 부교주라는 놈 감옥에 갔다. 그리고 네 처랑 장인은 이 병원에 입원했어.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하려던 일을 엄마랑 상철이가 해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상철아, 고맙다. 고맙긴. 내 아들을 망가뜨린 것들을 가만두면 그게 부모겠니? 이거사,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네 동생이 검사야, 검사. 나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사이비 단체라는 걸 고발하겠다고 하는 순간 제 핸드폰을 빼앗고 집안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짓 하면 엄마까지 위험하다면서 협박받았어요. 이것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놈들이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육교 위에 올라갔던 거라고요. 아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상진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심해라. 이제부턴 네 처와 장인어른만 치료하면 해결될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집사람하고 장인어른이 교주를 철석같이 숭배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여기로 왔다니 잘 고쳐질 거라 믿어요. 고마워요, 엄마. 고맙다, 상철아. 그리해서 큰아들은 며칠 뒤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편 교주에게 세뇌당했던 며느리와 사돈어른은 한동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여러 번 부렸대요. 교주를 찾아가야 한다면서 탈출을 시도했답니다. 하지만 건장한 간호사들이 잘 보호해준 덕분에 몇 달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두 부녀를 면회하러 갔는데 교주라는 말을 꺼내자 어이가 없이 홀렸다며 자기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랑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 여자한테 세뇌가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이 강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을 거라 확신했는데 막상 당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쉽게 빠지고 홀릴 수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나 사돈어른은 피해자일 뿐이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어머님, 상진 씨가 절 용서해 줄까요? 제가 부교주라는 놈과 한방을 쓰는 걸 보고 미치는 걸 봤다고요. 아마 저를 증오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와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렵겠죠? 며느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제 큰아들과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손짓을 줬습니다. 제가 병원 입구 쪽을 가리키자 며느리 얼굴에서 꽃이 피어나더군요. 여보, 당신 와줬구나. 아이, 그럼 내 마누라인데 남편이 오지 누가 오겠어?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껴안고 쪽쪽거리면서 난리였습니다. 오랜만에 품에 안은 두 사람이기 때문인지 애정 행각이 아주 찐득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돈 역시 정신을 차리고 안사돈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수장이자 자신의 딸과 사위를 누구보다 아끼는 아빠로 말이죠. 사돈어른, 또 재혼하셔야죠.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또 재혼하겠습니까?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자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이 생기면 그냥 연애만 할 생각입니다. 제 딸과 이서방이 잘 사는 것만 봐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다행히 모든 게 제자리로 와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어른. 아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돈이야말로 최고로 고생하셨죠. 저와 며느리를 사이비 종교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돈. 네, 그럼 앞으로 또 사이비에 빠질 일은 없으시겠죠? 아유, 당연하죠. 절대로 누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사이비 종교는 개나 주라고 그래요. 하하하하. 그리하여 사돈도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고 아들 내외도 다시 둘만의 집을 마련해 제2의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작은 아들 역시 큰 일을 해결하고 다른 사건을 맡아 일을 처리하는 검사로 남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놓고 다시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큰일이 지나가고 나서는 가끔 악몽을 꾸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들에게 연락을 하며 무사한 걸 확인했답니다. 그 악몽은 1년이나 지속됐는데 큰아들 내외가 손녀를 출산하며 모두 끝이 나버렸어요. 아들이 딸을 돌봐주러 도시로 올라갈 생각이 없냐고 해서 한달음에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갓난 손녀를 키워보니 정신이 없어서 악몽을 꿀 새가 없답니다. 지금도 저는 손녀를 돌보며 이 사연에 글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 혹시 제 사돈집처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식구들이나 지인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구해줄 마음을 한 번씩 가져보시고 작은 노력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세뇌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니 그게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줄이도록 할게요. 제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